날도 추운데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화요일마다 정말 매번 춥네요. 이번에 마지막 추위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남양주도 엄청 춥더만요, 날씨가. 네, 오니까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추워서 조금 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기다릴까 하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91쪽에 제3절의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대략 한 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셔야 되는데 보시면 의 한번 보시죠. 의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집중 투자라는 이야기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일단 분산 투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한 군데 몽땅 넣는 게 아니고 나눠 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빤한 이야기인데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대단히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요즘 주식 좋다 그러더라. 예를 들어.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벌까? 그랬더니 주식을 잘 안다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야,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이야. 그냥 요즘 최근에 주식 분리도 하고 액면 쪼개가지고 막 난리다, 난리. 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삼성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 무조건 삼성이야 그러면 1억 전부 다를 삼성전자에다 투자하면은 깔끔하죠. 고민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만일 이거를 분산 투자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예컨대 이 1억 가지고 삼성에다가 한 3천 투자하고 LG에다가 한 5천 투자하고 현대차에다가 또 한 2천 투자한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다. 이거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이죠. 이렇게 나눠 투자한다면은 이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낱말만 들어야 될까요? 이 회사의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될까요? 그러면 재무제표도 좀 읽어봐야 되고, 그러려면 또 회계도 좀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 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거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왜 저런 걸 해야 되느냐. 그냥 남 이야기 듣고 아무데나 한 군데 넣으면 될 텐데 문제는 남 이야기 들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좋은 방법이고 나누자 그 이야기인데 이유는 뭐냐. 분산 투자는 이유는 일단은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위험을 줄이는 거다. 그 다음에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 12월 달에도 사실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수익의 극대화예요? 위험의 감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수익이 평균 수익이 나옵니다. 평균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데 대신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이 위험이나 수익 같은 걸 따져보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뭐냐?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는데 위험의 정의라는 거는 불확실성, 즉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라 그랬죠. 내가 1억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 기대해 보지만 실제 수익, 실현 수익은 미래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니까 항상 같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달라지는 정도를 우리가 편차,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위험을 정의할 때는 그래서 뭘로 한다는 거냐? 표준 편차나 분산 같은 걸로 계산한다. 기억나시죠? 예. 그럴 때 그럼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이 기대 수익은 이것도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죠. 기대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가중 평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느냐? 시그마 저번 주에는 제가 예상 수익에다 확률을 곱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확률 대신 뭘 쓰느냐 하면 비중을 써요. 비중.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이 비중을 곱한 값이다. 비중이라는 게 투자 비중이죠.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한 개는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늘 되셔야 된다. 연습은 항상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회사 A 주식, B 주식이 있다. 그럴 때 이것들의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 수익이 얘가 10%, 얘가 20%이고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30%, 여기는 70%이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돈이 1억이 있다면 A 주식에다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1억이요, 3천이요? 3천. B 주식에다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7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1억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우리가 비중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왜 똑같냐? 내 돈 중에 A 주식에서 내 돈이 발견될 확률이 결국 30%예요. 3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B 주식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냐? 70%. 그래서 비중이나 확률이나 똑같다. 자, 그럼 아까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비중을 곱해가지고 이것도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러면 이제 각각 곱해가지고 한번 시그마 해보자. 그러면 3일은 3이죠. 27이 14죠.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7%. 이런 걸 기대 수익이라 한다. 이런 걸 평균이라 한다. 이해하셨나요? 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째 표정이 꼭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좀 불안한데 복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292쪽으로 가죠. 292쪽. 요즘도 민법 시험 봅니까? 민법 공부를 일주일 내내 하겠네, 그죠? 다른 과목은 공부 거의 안 하겠네요. 그러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이 되나요? 292쪽. 자, 292쪽.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포털 이론의 유용성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번에, 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방법으로 수익과 위험을 분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평균분산 방법이 있으나, 이는 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에 따른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볼 텐데, 뭐 저번 주에 사실 했어요. 평균분산 결정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할 때는 판단이 어려운지 설명을 드려보죠. 어떤 자산이 위험과 수익이 둘 다 커진다. 상관관계가 비례관계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판단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비합한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커진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증명해 드리죠.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자, 개별 자산 간의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한번 가보세요. 292쪽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평균은 각각 14%하고 18%이고 표준 편차가 뭐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 표 한번 보시죠. 표. 옆에 표 보니까 자산 A하고 자산 B라고 있죠. 거기 기대 수익이 뭐 10%, 12%에서 쭉 나와 있고 확률이 뭐 20% 조금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자산 A의 기대 수익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 곱해가지고 나 돼야 될까요? 시그마 하면 될까요? 시그마. 그래서 곱해가지고 시그마 해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2 그러면은 2%, 12% 곱하기 20% 그러면은 2.4%.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14% 곱하기 20% 그러면 2.8%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 곱하기 20% 그러면은 3.6%.
그 다음에 18% 곱하기 0.2 그러면은 298이니까 3.8%. 그래서 싹 다 시그마 하면은 14가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번에 11월 달에 뭐 그렇게 이제 해보신 것처럼 자산 A하고 B를 각각 곱해 가지고 시그마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2번에 그러면 자산 A는 이제 평균이 14가 나오고 자산 B는 ER 기대 수익이 18%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괄호 2번에 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거기 첫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표현에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래쪽 표 이야기인데 각 사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발생 확률이 똑같으므로 배합 비율에 따라 평균을 한다. 그게 이거예요, 지금. 배합 비율, 배합 비중, 비율에 따라서 평균을 내면 된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에다 비중 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만 보시라 그랬는데, 예컨대 이제 여기 로마자 뭐 1번, 2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맨 밑에 보시면 1 바로 밑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A 자산만 100% 투자했다 그 이야기죠. A 자산. 그러면은 A 자산의 아까 기대 수익이 얼마였냐? 14%였죠? 그래서 이거는 1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면 100% 비자산이다. 그러니까 비자산만 100% 있다. 이거는 분산 투자예요. 사실은 집중 투자예요. 집중이죠, 집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8%가 나온다면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봤더니 2분의 1 A하고 2분의 1 B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새로 표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요. 여기 이제 칠판 보시면 돼요.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는데 수익률이 얼마냐? 수익률이 A가 14%이고 B가 18%이고 그다음에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 2분의 1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각각 곱해 가지고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 한번 해볼까요? 14의 절반이 얼마냐? 7. 18의 절반이 얼마냐? 9.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6. 그래서 3번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각을 평균 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 위에 2분의 1 A하고 2분의 1 B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A하고 B에다가 각각의 투자 비중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4번 한번 보자. 4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번은 뭐냐? A에다가 얼마를 투자한 것이냐? 4분의 1. 그렇죠. 그럼 여기 비중만 다르죠? B에다가 4분의 3. 각각 곱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4, 3, 12에다가 4, 5, 20, 3.5고. 요거는 4, 4, 16에다가 4, 4, 16에다가 4, 5, 20이죠. 곱하기 3이죠. 네, 그러면 3, 5, 15, 3, 4, 12, 13. 13.5가 되죠. 그래서 13.5. 여기 4분의 3이니까. 지금 곱하기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에다가 17. 혹시 답이 17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계산은 지금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뭐 위에다가 각각의 수익률을 5개씩 주고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봤다 그 이야기죠. 1월 달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11월 12월부터는 좀 나아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294쪽이죠. 여러분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풀기가 어렵죠. 기출 문제인데요. 1월 달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푸나 보다라고 푸는 방법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쭉 써놓으면 어렵죠.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전체 자산 2천억 원 가지고 빌딩 3개를 매입하려고 한다. 빌딩 3개 매입 금액이 각각 400억. 하나는 400억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600억. 나머지 한 개는 1000억이겠네요.
천억. 그래서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2천억. 그렇죠. 그럼 비중 좀 계산해 보죠. 비중이 2천억에 400억이 몇 프로죠? 20%.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600억은 몇 프로죠? 30%. 1000억은 몇 프로인가요? 50%. 그러니까 비중이 나오면 계산이 아주 쉬워요. 비중을 모르면 계산이 안 되고, 이거는. 그럴 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이 얼마냐 그랬는데, 각각의 기대수익은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8% 그런 이야기고,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얼마란 말이냐? 9%? 네, 9%. C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 이야기죠. A, B, C에다가 이제 이렇게 투자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각각 곱하면 돼. 그래가지고 시그마. 이해하셨나요? 이거야 뭐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는 거지 뭐. 꼭 같이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해볼까요? 28, 26, 1.6. 응? 네. 그 다음에 93, 27, 2.7. 10의 절반이니까 5. 이렇게 암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자릿수라 그랬죠. 28, 26 그런 다음에 16% 그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뭐 5,1,5에서 5%가 되고 어디는 3, 9, 27에서 27%가 아니고 2.7인지 생각 잘하면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에다가 6, 7에다 8에다가 6, 22, 3이니까 3, 9.3이네 뭐. 답이 9.3인가요? 예, 그러면 그게 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아직 계산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요 정도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볼게요. 포트폴리오 위험. 포트폴리오 위험은 흔히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럴 때 용어로서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가 당연히 돼야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 자 횡축이 뭐냐 하면 자산의 숫자예요. 자산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축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이제 자산의 숫자이고 종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위험이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횡축은 자산의 숫자니까 여기가 제로라면 원점, 자 이쪽이 1개, 이쪽이 2개, 이쪽으로 가면 3개, 4개, 5개에서 10개, 그다음에 20개, 뭐 그다음에 30개 이렇게 자산의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 포트폴리오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종축이 위험이니까 위로 갈수록 높고 아래로 갈수록 위험이 낮아지는 건데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렇게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가 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산이 1개일 때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험은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여기까지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다. 자산이 2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겠죠. 그럼 자산이 10개, 20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담하는 위험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이제 그래프는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자산의 숫자가 늘어나면 위험이 줄어드는데 자 20개부터는 25개가 됐건 30개가 됐건 위험이 더 줄어들고 있나요? 계속 수평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이쪽 위험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위험은 아무리 자산의 숫자가 늘어도 줄어들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줄일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위험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두 개를 더한 걸 우리가 이제 총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총위험은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고 그럴 때 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우리가 자산을 분산하면 분산 투자하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자 보니까 분산 투자 해봐야 위험이 감소합니까? 계속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요거는 이 개별 자산의 특성과 관련되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는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게 이 아래쪽 이야기인데, 아래쪽 동그라미 2번으로 써놓은 거 이제 이거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그나마 이게 좀 쉽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랬는데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 아까 위험이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위험은 줄어들지만 아까 계산해 봤지만 수익은 최고가 되는 거는 아니죠. 보세요. 여기 14%하고 18% 사이에서 분산 투자하면 항상 이보다 18%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 중간 정도가 나와요. 딱 중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에 여기는 아까 정확하게 중간이었죠. 반반이니까 16%. 계산 안 해도 알아 이건요 사실은. 조금만 감이 생기면 누구나 알 수 있지. 평균이니까 14와 18의 평균은 16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계산을 해봤지만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위험한 자산에다 몽땅 투자하면 돼요. 몰빵 투자. 그런데 대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까 이거 위험이 컸잖아요. 위험은 확인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자, 문제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시장 상태 때문에 발생한 위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고 치자. 아무리 분산 투자 해봐야 경기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집중 투자하다가 분산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올까요? 여전히 형편없을까요? 여전히 형편없겠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분산 투자 해봐야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러더라. 그럼 개별 자산 때문에 연유하는 위험은 뭐라 그랬느냐? 제가 11월 달에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네. 그죠? 기억나세요? 예? 삼성의 부회장님이 뭐 깜방에 들어가가지고 삼성은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좀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집행유예로 뭐 어제 나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적 이야기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뉴스도 잘 안 듣지만, 중립적입니다. 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판사들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건. 어쨌든 얘는 그대로 들죠. 예를 들어, 회장님이 지금 깜빵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돈을 아무리 여러 군데 투자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대단히 수익이 높을까요?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럴까 봐서 이 1억을 삼성에다 몽땅 투자한 게 아니고, 여기는 꼴랑 2천만 투자하고, LG전자에다가 7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다가 1,000만 원 투자했다라고 치자. 이거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네, 그럴 때 삼성이라는 회사의 개개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다른 회사의 회장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도 여기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 반으로 떨어지면 1억짜리가 5천으로 팍 떨어지니까 5천 손해인데, 다른 데다가 분산 투자하면은 2천이 반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어요? 회장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 떨어졌다 1,000 손해 보는 거고, 나머지가 한 2배 올랐다 치면 요거는 7천 벌었고 요거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 손해예요, 여기처럼 손해예요,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개 회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요, 집중 투자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망해요. 바로 망하는데, 여러 회사에다 분산 투자하면은 망한다고요. 오히려 위험을 줄이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자산 때문에 연유하는 위험은 분산 투자하면은 제거할 수가 있더라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를 어저께 만든 거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자, 한 자산에다 집중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30개 자산에다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부담하는 위험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했다 하면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트폴리오. 이거 시험에서는 3번 나왔죠, 이거.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자, 체계와 비체계적 위험인데 여러분들 가로 1번에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생기는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하고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체계적 위험이죠. 시장의 힘에 의하게 된 위험으로 자, 시장의 전체적 움직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등에 의하게 되는 위험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경기가 악화된다, 인플레가 심하다, 시장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위험은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즉 시장 상황 때문에 발생한 위험이다 이거죠. 분산 투자 해봐야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에 비체계적 위험이죠. 시장 전체 움직임과는 무관한 개별적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 부동산의 특성 이게 개별 자산의 특성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유되는 위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포트폴리오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뭐 때문이냐? 줄일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상관계에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이야기 드렸죠. 자, 포트폴리오 포함된 자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통계 용어라 들어보신 적이 이제 있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안 나오고 대학에서도 이제 통계학을 쓰는 분들만 들어보거든요. 이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상관계수인데요. 상관계수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로우 제곱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계수인데 correlation 상관성이 있냐 관계가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서로 얼마나 관계가 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상관계수라는 거는 그 값이 가장 큰 게 플러스 1이고 가장 적은 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통계에서는 뭐 공분산을 표준화해서 만든 게 상관계수인데 그럴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두 개 자산이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다고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고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단적이어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률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예컨대 A가 10% 올라가면 B도 10% 올라가고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반대로 A가 5% 올라가면 B는 거꾸로 5% 내려가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상관계수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여기 이제 시험에서 한 5차례 이상 나왔는데 뭐 요 근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20한 3회 이후부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두 개 자산에다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 즉 두 개 자산을 섞어서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상관계수가 뭐라 그랬을 때요. 마이너스 0.9일 때요, 마이너스 0.8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에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숫자가? 플러스 0.9도 있고, 0.8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0.3, 0.4, 0.5, 마이너스 0.9도 있고, 이럴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로 제로까지 줄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마이너스 1일 때만 제로까지 줄인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반대로,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백날 해봐야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봐서는 이거는 위험 제거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많이 줄이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쪽일수록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쪽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상관계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거나요, 체계적이요, 비체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단 말이냐? 비체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자, 가로 3번에, 두 자산의 수익률에 관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한 플러스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에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A가 플러스 10 올라가면 B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플러스 1이라 했다. 이때는 분산효과가 전혀 없고, 그 이야기는 위험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 이야기예요. 비체계적인 전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즉 플러스 0.9, 0.8 뭐 이렇게 1만 아니면 위험이 안 줄어들까요?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까요?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즉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효과는 발생하고 비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제거될 수 있더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어려운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4번에 가셔가지고, 두 자산의 수익률에 관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이죠, 결국.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비례 관계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5면 하나는 마이너스 5다 그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반대다 그 이야기. 이때는 분산효과가 극대화되고 비체계적이 완전히 제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괄호 5번이 결론인데, 두 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두 자산의 수익률과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작은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작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두 개 자산으로 제가 투자했을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0.7일 때 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일 때 어떤 경우에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겠어요? 네? 마이너스 0.3? 숫자 큰 거 아니고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죠. 위험을 줄이려면. 이해하신 거죠? 그럼 마이너스 0.3하고 마이너스 0.8이다. 그러면 어떨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 쪽으로 가야 위험을 많이 줄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3이 최고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6번에 효율적 프론티어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책을 확인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번 주에 했던 평균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균분산 결정법을 다른 말로, 지배원리다.
도미넌스 플러스 해서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지배한다는 이야기인데 지배 원리다. 그럴 때 이 평균은 뭘 이야기할 때 쓴다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평균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은 뭘 나타내느냐? 그럼 위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기대 수익을 이야기한다. 요거는 위험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자는 위험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이라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면 위험이 큰 걸 선택할까요? 작은 걸 선택할까요? 작은 거 그렇죠. 누구라도 그러겠죠. 그러면 만일 위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동일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기대 수익이 작은 쪽을 고르겠어요? 큰 쪽을 고르겠어요? 큰 쪽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4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치자. 우리가 11월 달에도 뭐 똑같은 예를 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A, B, C, D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0.1이고 0.1이고 0.2고 0.3이다. 그 다음에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0.1이고 0.2고 0.3이고 0.3이고 뭐 이렇다 치자. 그럴 때 A하고 B는 수익이 똑같다.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래서 B보다는 A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D는 위험이 같더라.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C보다는 D를 고를 것이다. 이처럼 골라진 A하고 D는 B나 C보다는 덜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거예요?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우월한 건 항상 효율적이라 그래요. 효율적. 그래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제가 직접 작도를 해 볼게요.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다. 여러분들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는 좀 어렵죠. 위험과 수익이다. 자, 그럴 때 여기가 0.1, 0.2, 0.3이고 여기도 0.1, 0.2, 0.3이다 라고 치자. 그렇죠. 여기가 0.1, 0.2, 0.3이고 여기도 0.1, 0.2, 0.3이다 라고 가정하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A는 좌표상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A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1이다. 그러면 수익이 요만큼이네요. 위험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점이 바로 A가 되겠죠. B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다. 그럼 수익은 0.1이고 위험은 0.2.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수익이 0.2고 위험이 0.3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C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D는 수익이 0.3, 위험도 0.3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을 D라고 하더라. 자, A하고 B는 일단 수익이 같아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러니까 B보다는 A를 선택한다 그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C하고 D는 위험이 똑같다.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그러니까 C보다는 D를 선택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골라진 A하고 D는 보다 B나 C보다 우월하니까 비효율적이요, 효율적이요? 효율적이다 그랬죠. 왜 이거를 지배원리라고 하느냐? 지배원리.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수익이 어차피 똑같이 10%일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B와 같은 거는 위험이 쓸데없이 크니까 선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A가 B를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죠. A가 더 우월하다 할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A가 B를 지배한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D가 C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이 비효율적인 것들을 싹 다 지배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지배 원리다.
그런데 자 이제 세상에는 이렇게 수익이 같고 위험이 다른 두 개하고 해필이면 또 위험이 같고 수익이 다른 두 개만 투자할 게 있겠느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투자할 것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많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도 있고 저런 자산도 있고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 자산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많은 자산들이 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뭐 많은 자산들이 있다. 자, 그럴 때 요렇게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아, 수익은 이만큼이고 위험은 이만큼인가 보다라고 각각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빨리빨리 하자고요. 여기는 뭐가 같은 거예요? 위험이 같아요? 수익이 같아요? 수익이. 그러면 위험이 높은 쪽이 좋겠어요? 낮은 쪽이 좋겠어요? 그렇겠죠? 여기는 위험이 같네요.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마찬가지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그 다음에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월한 자산들을 우리가 골라보자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것들을 연결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선분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얻어진 바로 이 선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을 모았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효율적 전선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효율적 프론티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영어로 프론티어라는 게 프런트의 프런트. 프런트가 호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전자 쓴 거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자, 이제 요거를 설명드려보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효율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근데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이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가장 높은 것들이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효율적이다. 앞전자란 이야기는 이 뒤에 있는 다른 투자 자산보다는 제일 앞에 있다. 빨간 선이. 그 이야기는 이보다 앞쪽에는 투자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이다 그 이야기. 이 선이라는 건 뭐냐? 선은 점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선에는 점이 한 개만 있다고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고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점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평균분산 결정법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이렇게 4개 자산 중에서 아무거나 투자를 했어요? 보다 효율적인 거를 골랐어요? 골랐죠? 그런데 이제 여기 A하고 D가 예컨대 위험이 0.1이고 수익이 0.1이고 위험 0.3 수익이 0.3인 자산인데 그러면 이 효율적인 것들 중에서 보다 우수한 거를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고를 수 있느냐?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습 안 해. 여러분 진짜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습 좀 해야 돼요. 못 골라.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변이개수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왜 못 고르냐? D는 A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아요. 보실래요?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고르려면 둘 중에 뭐가 하나 같아야죠. 수익이 같던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동일하다 하면은 위험이 낮은 걸 고르면 돼. 근데 이게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걸 고르면 되는데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둘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선택할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제 그래서 도입한 게 변이개수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론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2개 자산만 비교를 했지만 이 안에 효율적 전선 안에는 효율적인 것들이 한 개만 있다고요? 수십 개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니 기껏 여러 개 중에서 좋은 거 골라봤더니 딱 한 개면은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딱 한 개만 있다고요? 그게 수십 개라고요. 이 뒤에 거 말고도 많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봐라.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따져보자. 둘 중에 A하고 D. 이 중에 D가 좋은 걸 알았다면 A랑 다음 비교하고 다음 비교하고 다음 비교해가지고 100번을 비교해가지고 마지막 남는 걸 고르면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니까 선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고르기 위해서 도입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도 러시아의 과학자 마르코비치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인데,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인데,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발달하게 됐는데, 여기 효율적 전선이 있다고 치자.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할수록 계속 수익은 높아지고 위험도 높아지니까 위험과 수익이 둘 중에 같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결론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관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선택이 안 되더라.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도입했다. 그럼 이제 마르코비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했다 그 이야기예요. 무차별 곡선이다. 말이 좀 어렵죠? 예컨대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고 을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치자. 자, 그럴 때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성격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차별하다. 무차별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나 이 점이나 투자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동일하다 해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곡선상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무차별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투자자가 투자에서 느끼는 만족감, 효용은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투자자는 가장 만족감이 높은 3번에서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3번은 빨간 선 밖에 있네. 아까 효율적 전선 밖에는 투자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고르죠. 그러면 이제 고를 수 있는 거는 접하는 점이나, 접하는 점을 large A라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하는 점이 있는데 이걸 small a, small b라고 치죠. 그럴 때 어떤 게 더 효용이 높냐 이야기예요. large A 쪽이 높아요? small A 쪽이 높아요? 그러면 더 헷갈리게 비교해 볼까요? large A가 높아요? small B가 높아요? 응?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책임 안 지고 싶어. 이렇게 되면. 무슨 뭐 nen장 공부를 해야 책임을 지지. 예? 나 책임 안 지고 싶다니까? 뭘 믿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세요? 깝깝해, 진짜. 뭐야, 이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효용이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 무차별 곡선 선택을 하죠. 1번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아래에 있잖아요. 불만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A를 우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선택하는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선택된다 그랬어요? 제가 11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 12월 달에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교차하는 점이라 그랬어요? 아니고 접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접점이죠. 접점인가가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교차하는 데가 아니고 뭐라고요? 접점이다. 접점. 왜냐? 무차별 곡선이 이거보다는 2번이 높으니까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아까 이 A하고 예를 들어서 D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만족하는 거예요? D요, A요? A.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상 결정법으로는 둘 중에 누가 우월한지를 고르지 못했지만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는 선택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자, 그럴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랬죠?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요거는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할 때가 위험 회피형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하면 위험 애호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갑이나 을이나 둘 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위험 애호형이에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이죠. 자, 그럴 때 갑은 상대적으로 위험도 작고 수익도 낮은 쪽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 3년간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을은 상대적으로 위험도 크고 수익도 높은 쪽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네요. 자, 그럴 때 둘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니까
이 위험해평이 겁쟁이라고요? 아니고 이 중에 배짱 좋은 사람도 있다고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과 같은 경우는 D를 선택하는 을과 같은 경우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걸 뭐라 그랬느냐? 공격적인 투자자이다라고 했고 A를 선택하는 갑 같은 경우는 배짱이 상대적으로 작더라. 그래서 그렇죠. 보수적 투자자이다 또는 방어적 투자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지금 벌써 이제 끝냈어야 돼 이 부분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위험 애호형하고 위험 중립형을 설명할 때 혹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럼 설명은 쉽죠.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틀렸는데. 배짱이 나쁜 사람이고 배짱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쉽겠어. 이해하는 사람도 금방 이해하고. 그런데 틀렸다니까요. 철없는 놈이라고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고 이건 기준이 없고 이 안에 배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배짱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더라. 자, 그래서 296쪽 보죠. 296쪽 보시면 자 6번에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가로 2번 보시면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가 어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랬죠. 자, 위험 투자의 선택에 있어서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것 평균선 지배 원리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가로 3번에 평균선 지배 원리는 여러 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기대 수익률이 가장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분산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분산이 똑같다면 평균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평균선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또 뭐라 그러느냐?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 자, 그럴 때 그 밑에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A하고 D 중에서는 A가 지배하죠. A하고 F 중에서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A가. 자, A하고 E 중에서. 자, B하고 E 중에서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B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요.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네. 297쪽에 맨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네 번째 줄. 이때라고 있는데 이때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안의 연결 선분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효율적 전선이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안의 연결선이므로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만 위험 부담의 보상으로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이다. 여러분 286쪽 잠깐 가보실래요? 286쪽. 286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의 평균선 결정법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286쪽. 동그라미 4번. 그죠? 그러니까 평균선 결정법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 거다.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야기 드렸으니까 됐고 다시 넘어오셔서 자, 298쪽에 가시면 7번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그랬는데 괄호 1번 보시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는 수많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 이제는 뭐 100% 이야기했죠. 여기요. 여기 이 전선 선 위에는 효율적인 게 한 개만 있다고요? 수많은 게 있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서 우측에 위치한 포트폴리오일수록 기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또한 높은 투자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투자 대상 가운데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하느냐는 것이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가 하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의 선택 문제가 된다. 그럴 때 바로 이번에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최상의 포트폴리오인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에 의한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차하는 점이라 그랬어요? 만나는 점이라 그랬어요? 만나는 점, 그렇죠. 그걸 접점이라는 이야기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는 투자자가 어떻다는 이야기라고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자, 평균선 지배율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 또는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적 근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뭐라고요? 접점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8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는데,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 환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단순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런 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위험과 수익이 어떻고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렇게 위험을 적절히 줄여가지고 가장 만족감이 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관리라고 그래요.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남아있다고요? 통계적으로 감소한다고요? 통계적으로 감소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확인할까요? 자, 가로 3번 보죠. 가로 3번. 298쪽 맨 밑에. 가로 3번. 298쪽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보면 무차별 곡선은 왼쪽에 있는 것은 주어진 기대수익 수준에서 위험을 적극 회피하는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그러니까 우리 칠판의 갑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보수적. 방어적, 그죠? 그 다음에 IB는 주어진 기대수익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그러니까 칠판의 을과 같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적이요, 공격적이요, 공격적,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만 아시면 시험에서 빠져나갈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재산 3분법은 큰 의미 없으니까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